엄경영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뭐 이 문제 좀 돌아가기 전에 최근에 이제 좀 분위기 전체적 분위기는 지금 어떤 게 보고 계세요? 분위기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 들어서면서 담화가 조금 이게 좀 그러니까 국민들의 마음을 막 감동시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제 정점을 찍고 넘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인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좋은 일이 하나 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제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예. 고3이면 좋은 소식이라 하면 원하는?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고3인데 예. 카톡으로 이게 그 용돈을 보내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빠의 총선 전망이 그러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사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에 샀었어요? 3만 원에 샀습니다. 3만 원.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일요일 날 이제 그 다른 방송 출연 때문에 분당 판교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에서 이제 9401번이라는 버스를 타고 광화문 쪽으로 나오는데 그 분당 사시는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저를 알아보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그분 이제 여기 이 방송 듣고 계시면 격려해 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박찬종 변호사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예. 제가 요즘 보니까 박찬종 변호사의 동지이자 보좌관 같아요. 각종 전망이나 해법에 대해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지난주 금요일 날 김해 조혜진 의원 그 지원 유세를 갔대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그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지금 부산 경남 중에서. 그런데 그 조혜진 의원이 본인의 보좌관이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또 이 김영우 포천 그래서 포천 가평은 되겠냐? 거기는 100% 된다. 제가 이제 안심을 시켜드렸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연세가 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뭐 김해 포천 이렇게 다니시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안쓰럽기도 하고 헬기라도 마음은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이렇게 잘 뭐 끝까지 잘 뛰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 문제 다뤄보죠. 한국경제 PMI 여론조사 결과 자막도 좀 띄워주십시오. 우선 이제 저걸 하기 전에 이걸 좀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PMI 여론조사라는 것이 어떤 조사이길래 뒤에서 다룰 여러 가지 논란이 됐는지 우선 기존 여론조사하고 이 PMI 여론조사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PMI 여론조사는 이제 MMS라고 하는데요. 모바일 메신저 시스템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폰으로 이 핸드폰으로 이제 문자를 발송을 해요. 첨부 파일이 든 그래서 그 첨부 파일이 이제 설문지가 첨부 파일인데 이거를 다운 받아서 작성한 다음에 다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아니면 뭐 이메일로 보내도 되고 요즘은 이제 핸드폰에 되게 간단하니까 핸드폰에 버튼만 누르면 이제 갑니다. 그래서 그걸 취합을 해서 여론조사 결과를 내는데요. 이 방식은 굉장히 차분하게 여론조사에 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이 조사 기간이 한 5일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사에 응하는 사람한테는 1,000원을 기프트로 줍니다. 네. 리워드로. 그런데 이제 이 PMI가 이 40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대요. 그래서 이 400만 명을 상대로 이 설문지를 보내고 여기서 이제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사 기법은 오히려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하다. 왜냐하면 젊은 층은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는데 비해서 이게 이제 60대 이상 분들은 조금 좀 그러니까 서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방식이 굉장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런 방식을 굉장히 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전화조사, ARS 조사를 갖고 선거조사 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조사고 또 최근에 이번 총선 특징 중에 하나가 바람이 늘 심하게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재명 바람, 또 올해 1월에는 한동훈 바람, 그리고 2월에는 이준석
하고 이낙연 바람 그리고 이제 3월에는 조국 바람이 이렇게 불었죠. 이렇게 바람이 세게 불 때는 ARS 조사나 전화 면접 조사가 조금 틀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면접 조사나 ARS 조사는 휙 지나가는 바람도 포집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저는 한국경제 PMI 여론조사가 굉장히 정확한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이런 여론조사에 대해서 선관위가 규제를 굉장히 이제 세게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의 크기가 작으면 이게 조작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40만 명이다, 뭐 이러면. 근데 이 PMI는 400만 명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러니까 이 수도권 특히 이제 이 그러니까 접전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개딸들, 이런 개딸들 때문에 지금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 PMI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거의 50%이기 때문에 개딸들이 개입할 소지가 별로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 PMI 결과대로 총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PMI가 조사했던 확인된 곳,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4곳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4곳은 서울 용산, 서울 중성동 갑, 경기 분당을, 경기 하남 갑, 이 4곳인데요. 요 4곳을 지금 이야기한 순서대로 쭉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PPT 자료도 그 순서를 할 때 쭉 좀 그 순서에 맞게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용산부터 시작을 하시죠. 예, 용산 자료를, 예, 그 자료와 함께, 예, 그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예. 네. 네, 용산은 사실 이제 국민의힘이 절대 강세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인데요. 지난번 총선 때도 이긴 지역이죠.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민주당 강태웅 후보가 계속 앞서는 걸로 나왔었어요. 아니면 이제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런데 한국경제와 PMI 조사를 해보니까 권영세 후보가 37.4, 그리고 강태웅 후보가 25.3, 그러니까 무려 12%포인트나 차이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차 범위 밖에서 권영세 후보가 안정적으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전에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서 의뢰한 조사 결과는 권영세 41, 강태웅 42,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지는 걸로 나왔죠. 민주당도 용산을 접전 지역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 분석으로는 안정적으로 우세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구 성동갑도 늘 논란이 된 지역입니다. 저희도 그 여론조사 기획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중구 성동갑 조사했었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대략 기억이 나는데 한 3-4% 정도 지는 걸로 좀 나왔었는데, 실제 판별 분석을 해보면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한국경제 PMI 조사를 해보니까 39.8%로 윤희숙 후보가 오히려 앞섰다. 그리고 이제 민주당 전현희 후보는 34%. 그런데 그 전에,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전쯤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한국일보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조사 결과는 30대 37, 그러니까 7%포인트 차이니까 오차 범위 이내긴 하지만 상당히 크게 지는 걸로 나왔는데, PMI 조사에서는 역전을 했다. 그런데 사실 중구와 성동구는요, 그러니까 성동구청장이 민주당 소속 정원호 구청장이긴 하지만 대선 때나 기타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이 크게 약진했던 지역이고, 선거 지형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우세하다. 그러니까 조국 바람이 불고 있지만 저런 우세 분위기는 흔들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그 중구 성동갑이 왜 중요하냐면, 저기가 한강벨트 전체 판세를 좌우하는 그런 이제 핵심 전력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군대로 말하면 전방 최전선입니다. 그리고 저기를 확보하게 되면 동대문이나 이제 도봉, 그리고 서대문까지 진출이 가능한 전략적 요충지인데요. 저희가 여기에는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동대문 을도 상당히 이제 따라붙는 걸로, 거의 따라붙은 걸로 이제 어제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분당 을도요, 분당 갑이나 분당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체감, 제가 분당 갑에 사는데요. 체감 그 분위기는 10%포인트 이상 국민의힘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면서 이 거품 때문에 이제 비슷하게 나오고 있거나 내지는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요. PMI 조사는 굉장히 정확하게 이 분위기를 캐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은혜 후보가 40.2,
김병욱 후보 34.5, 그리고 한국리서치 KBS 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42, 김병욱 40, 그러니까 2%포인트 앞서는 걸로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PMI 한국경제 조사 결과에서 한 5%포인트 더 차이를 벌릴 거다. 왜냐하면 투표율, 연령별 투표율 격차에 따라서 저는 한 5%포인트 안팎의 시너지가 국민의힘 후보 쪽에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한강벨트 거의 전체를 이제 석권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제하고 오늘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은 대체로 이제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기 하남 갑 조사 결과도 보면요. 저희도 이제 저기 조사한 적이 있는데, 이용 후보가 민주당 추미애 후보한테 좀 한 오차범위 안팎으로 지는 걸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한 9%포인트 정도로. 근데 PMI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이내긴 하지만 0.3%포인트 차로 이겼다. 반면에 경인일보가 KSOI에 의뢰한 조사 결과는 대략 한 5.6%인가요? 5.6%포인트. 4.6%네. 4.6%포인트 차로 지는 걸로 나와 있는데, 한경 PMI 조사는 이제 거의 비슷했고, 저는 저기서 실제 득표율은 저는 한 5%포인트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가 있지만 실제 선거는 오차 범위가 없는 거잖아요. 한 표라도 이기면 이기는데 저는 대략 하남 갑은 5%포인트 안팎으로 승리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서울 용산, 중성동갑, 경기 분달, 한남갑 이렇게 지금 보여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여심이가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못하게끔 막았다는 것이 지금 보도가 됐습니다. 일부에 의하면 야당의 강성 지지층, 즉 개딸들이 저 이제 여론조사 중에 일부 먼저 결과가 발표되자 여심이에 굉장히 많이 항의가 있었고 이제 김어준 방송에서 저걸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김어준 방송을 들었던 개딸들이 열심히 항의하면서 열심히가 트집을 잡아서 뭐 발표를 못하게 했다 이런 이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 지금 실제 내막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 열심히에서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여론조사를 가능하면 이제 허용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구체적인 이 트집의 개요는 뭐냐면 동별로 통계가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지역마다 다르긴 하지만 동이 10개에서 20개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동별로 인구 편차가 너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동별 데이터를 뽑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뽑을 때는 이거를 그 기초의원 선거구 내지는 광역의원 선거구 이렇게 나누어서 통계를 내거든요. 근데 이게 동별로 통계가 안 냈다는 이유로 이제 중앙열심히에서 이게 트집을 잡아서 이 공표 말라, 그러니까 공표 불가 판정을 내린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그 여론조사 기법에 대해서는 광범위하게 허용을 해야 된다. 그게 선진국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중앙열심히가 이 과거 문재인 정부하고 짬짬이해서 이게 되게 갑질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번호 비용을 이제 가상번호 하나를 빌리는데 하루에 그러니까 한 17원 정도를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30배 정도를 신청을 해야, 그러니까 그 1000명 조사하려고 하면 3만 개를 신청을 해야 돼요. 그것도 하루는 안 되고 이틀. 그런데 이 비용만 해도 대략 한 66만 원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3일로 늘어나면 100만 원 되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론조사는 이제 중앙여심이 홈피 가면 다 공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개한다는 것은 이 공익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공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번호 비용을 그 통신 3사가 받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통신 3사가 그러니까 정말 그 여론조사 기관들을 착취해갖고 돈을 일부러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일당이 되면 이 중앙여심히하고 통신 3사의 이 못된 버릇을 반드시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또 가상번호를 신청하면 말이죠. 열흘이나 걸려요, 열흘. 열흘 있다 번호를 준단 말이죠. 아니, 디지털 강국,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인데 그게 왜 열흘이나 걸립니까? 이틀이면 되지. 아무튼 이런 그 중앙여심히의 못된 버릇을 이게 그 우리 차기 국회가 꼭 버릇을 잡아주길 바라겠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실사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바꿀 필요가 있겠군요. 그리고 열심히가 그와 같은 관행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뭐 필요하면 뭐 조치, 감사 조치 같은 것도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투표율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번 우리 이제 엄 소장께서도 5대 변수 중에 투표 문제도 늘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 문제를 다루려면 연령대별로 선거인과 투표자 비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기존의 투표율이 그 세대별로 즉 연령별로 어떻게 투표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죠. 그래서 21대 총선하고 21대 총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살펴보면서 22대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자료 띄워주시죠. 네, 제가 이게 투표율 분석에 있어서 그 국내 최고의 전문가라고 자부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의석수를 예상할 때 저는 이제 투표율, 득표율 이런 수치를 갖고 이제 해왔거든요. 그래서 21대 이게 그 투표율하고 또 투표율에 따른 선거인 비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저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번 총선의 투표율은 조금 높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 총선 투표율이 66.2%였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제 4050 투표율이 조국 혁신당 바람 때문에 높아지면서 물론 이제 60대 이상도 덩달아서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대략 지난 총선의 66.2%랑 비슷한 그러니까 65%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요. 맨 위에 그래프는 이제 선거인 구성비입니다. 선거인은 유권자라고 흔히 우리가 쓰는데요.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용어로 이제 선거인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 맨 왼쪽, 맨 오른쪽에 있는 그러니까 노란색부터가 60대 이상이에요. 60대 이상 유권자인데 60대, 70대, 80대까지 합치면 27.9%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빨간색하고 그 옆에 그 연파랑인가요? 이게 4050, 그러니까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데요. 저기가 38.3%였어요. 그리고 이쪽 그 맨 왼쪽에 있는 네 개죠. 저기는 이제 2030, 또 맨 왼쪽 끝에는 18세, 19세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가 33.8%였다. 선거인 구성비가. 그런데 연령별로 투표율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밑에는 이제 투표자 구성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투표자 구성비는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그 연령별로 우리나라는 그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저 투표자 구성비가 곧 선거 승패와 직결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세 개를 보시면 60대 이상인데 여기 투표자 구성비 합치면 31.5%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6%포인트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선거인 구성비보다 투표자 구성비가 60대 이상이 더 많아진다. 그게 3.6%포인트 정도 많아지는데 이게 이제 투표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4050의 이 투표자 구성비는 38.9%인데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선거인, 그러니까 40대, 50대는 선거인 구성비하고 투표자 구성비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30은 좀 떨어지는데요. 60대 지난 2020년 총선 때는 이게 2030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네, 아마 이번 총선은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거의 60%에 육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대략 선거인 구성비가 33.8%인데 투표자 구성비는 29.7%. 그러니까 낮아지긴 낮아졌지만 별로 하락폭이 크지 않았죠. 자, 그러면 그럼 22대 총선 선거인 구성 그러니까 엊그저께 행안부하고 중앙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인데요. 올해 4월에 투표 권한이 주어진 선거인 현황입니다. 60세 이상은 1,400만이 최초로 넘었어요. 그리고 대략 한 3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역대 최고 비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4050은 대략 37.5%입니다. 아까 1,650만 명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30은 30.5%. 그래서 그 우리나라 선거 사상 최초로 60세보다도 2030 유권자가 더 작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한 1,350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걸로 미뤄 보건데 투표율이 대략 한 65% 정도 되면요. 60세 이상 유권자 비중은 거의 40%에 육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한 사람 10명 중에 4명은
60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주요 접전지에서는 국민의힘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50은 조국 혁신당 때문에 투표율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투표자 비중으로 따지면 39% 정도 될 거다. 그런데 다만 50대 일부는 국민의힘 지지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2020년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어요. 네, 그러면서 국가적 위기가 굉장히 이제 고조됐고 또 2020년 봄부터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했죠.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이때 50대가 당시 이제 국민의힘 쪽을 지지를 하다가 약간 민주당 쪽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당시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한 게 사실 50대가 5.5대 4.5 정도로 민주당을 지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번에는 현재 분위기에는 50대가 6대 4 정도로 민주당이 많아요. 그런데 뭐 의료개혁 문제도 달려있고 또 민주당하고 조국 혁신당이 탄핵하겠다. 탄핵 프레임을 들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50대 일부가 국민의힘 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5.5, 국민의힘 4.5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 정도만 되면 국민의힘이 무난하게 이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다음 이제 자료 한번 저 21대 총선 저 자료는 아까 설명을 이미 해버렸나요? 아니면 좀 필요합니까? 네, 뭐 설명이 조금 들어있는데요. 조금 보시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작년 5월부터 댓글 자꾸 올라오니까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작년 5월부터 국민의힘이 170, 민주당이 120석 구도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입장을 고수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최근까지도. 그런데 조국 혁신당 바람이 강타하면서 의석수가 조금 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150석 이상 과반은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석 정도가 줄어들었으니까 어쨌든 예측을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드립니다. 다만 이 조국 혁신당 변수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못했는데 물론 제가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요. 저 바람이 저렇게 강하게 불지는 몰랐어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오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거듭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연령별 투표를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것도 이제 20대 총선 투표율인데요. 60대가 80%, 70대가 78.5 이렇게 나왔는데요. 아마도 이번 총선에서는 21대 총선 투표율보다 60대 이상 투표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050이 강하게 조국 혁신당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고요. 저는 뭐 60대 85, 70대 85 이렇게 나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050도 문제는 저기서 이제 투표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게 최대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40대가 한 5%포인트 정도 높아질 걸로 봅니다. 그래서 한 68% 안팎. 그리고 50대가 조국 바람의 그 핵심 진원제예요. 그래서 저기도 저는 75%에 근접할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50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5.5대 4.5 정도라면 크게 타격은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0대에서 2030의 투표율은 저는 저거보다 낮아질 거로 봅니다. 대략 한 50% 안팎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왜 저렇게 보냐면요. 지난 지방선거 때하고 지난 대선 때 18세, 19세 투표율이 낮아졌어요. 근데 원래 18세, 19세는 투표를 처음 하는 그런 친구들이잖아요. 그래서 설렘, 기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통상 높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하고 지방선거 때 18세, 19세 투표율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를테면 예고 징후거든요. 그래서 뭐 열흘이 아니죠. 이제 7일 남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총선에서는 아마도 18, 19세, 20대, 30대 투표율은 50% 안팎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다만 여성은 민주당, 남성은 국민의힘 이 구도도 여전히 유지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 연령층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2030 남자가 투표장에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겹살을 미리 일주일 전에 사줘야 됩니다. 사줘서 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딸들은 삼겹살만 따먹고 투표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들만 사주시고 딸은 이제
삼겹살 사주지 마세요. 이게 이제 남녀 차별하는 겁니까 지금? 전략적으로. 네. 근데 아까 딸한테 전화 받으셨다고. 그 친구는 약간 보수예요. 딸은 보수니까 3만 원 주면서 삼겹살 사주고 다른 딸들은 안 사줘도 된다고 얘기하시네요. 자, 투표율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맹추격하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래 한 2, 3일 사이에. 불과 일주일 전, 한 10일 전만 하더라도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앞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한국경제하고 PMI가 했던 그 웹조사 방식이 아닌 일반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지거나 격차가 좀 꽤 났던 그런 이제 국민의힘에서 어려워하는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일반 여론조사, 뭐 ARS 조사든 무선 전화 면접 조사든 상당히 거의 뭐 1, 2%대, 2, 3%대의 격차를 두고 싸우고 있는 지역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근래 나온 여론조사 중에 서울 광진갑, 그 다음 서울 동대문을, 서울 영등포을, 경남 양산을 네 곳을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자료를 띄워주시고 그 지역을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네. 이거는 이제 오늘 아침에 나온 그 조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어제 그제 이틀 정도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화한 거죠. 그래서 가장 최근 조사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통상 광진갑이 한 10%포인트 이상으로 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의 따라 붙었죠. 그러니까 0.5%포인트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적극 투표층에서는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가 0.4%포인트 차로 뒤지고 있는데요. 사실 저게 이제 아까도 제가 연령별 투표율 분석해드렸는데 연령별 투표율을 감안하면 이 광진갑은 이미 5%포인트 정도로 이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 월요일을 기점으로 전국의 주요 접전지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속속 열세를 접전을 우세 지역으로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광진갑이 저 정도 결과라면요. 한강벨트가 대부분 저런 접전 상태에 있거나 역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마포을하고 강동을이 조금 저는 좀 미지수인데 다른 지역은 거의 다 전 승리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강남 3구가 8개, 또 한강벨트가 15개거든요. 이렇게 보면 23개죠. 예. 그리고 여기 이제 종로까지 하면 24개, 그 다음에 동대문에서 뭐 하나, 뭐 도봉에서 하나, 뭐 이렇게 하면 저는 서울 전체로 봐서도 최소 반타작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서울 광진갑 먼저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서울 광진갑 다시 한 번만 서울 광진갑 보여주시겠습니까? 서울 광진갑. 자, 오늘 발표됐던 것, 민주당과 국민의힘, 김병민 후보와 민주당 이정현, 0.5% 차이, 뭐 0.5% 차이란 큰 의미가 없죠. 근데 실제로는 세대 투표라면 이긴다. 자, 다음 동대문을로 넘어가 볼게요. 자, 동대문을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저거 설명 전에 이제 우리 댓글 다시는 분들이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 그 여론조사 결과 갖고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사실 이제 금토일 조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 발표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종섭 전 호주대사, 황상무 전 시민사회 수석 여파가 남아 있고 대파 논란도 이제 가시지 않은 상태다. 그리고 의사파업에 대한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된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한 5일 전에 실시된 조사예요. 그래서 그 연합뉴스하고 연합뉴스 TV 여론조사 결과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그 연합뉴스 TV에서 그 여론조사 결과 이렇게 매주 월요일 이제 브리핑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내용을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일 전 조사 결과다.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동대문을 조사 결과 이건 어제 오후에 발표된 건데요. 저희도 사실 3월 초에 조사를 했었죠. 그래서 그때가 장경태가 45%, 김경진 40%. 그러니까 5%포인트 정도 지는 걸로 이제 나왔었는데요. 어제 조사 결과는 그러니까 상당히 추격을 했어요.
3.5%포인트 차로 추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어제 조사 결과 저게 언제 그 조사 시점이 일요일 아닌 월화수네요. 어제 했으면 1월 정도에 월화수 조사를 했겠네요. 월화수네요. 월화수. 월화수. 네, 월화수. 네, 그래서 월화수면 이제 주로 월화했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그 윤 대통령 대국민 담화도 일부 이제 반영이 된 조사 결과다. 그래서 지금 김경진 후보가 이제 역전으로 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요. 또 저 정도 차이는 제가 아까 대략 연령별 투표율에 따른 시너지가 한 5%포인트 정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저 정도 차이는 이미 역전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동대문을 살펴봤고요. 영등포을로 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영등포을 자료 띄워주시죠. 영등포 갑이죠. 영등포. 예, 영등포 갑. 예, 그러니까 표기를 조금 위에 잘못했네, 영등포. 예. 예, 영등포 갑은 영등포 을에 비해서 호남세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등포 구도심 중심으로. 그래서 영등포 을은 뭐 무난하게 박용찬 후보가 승리할 것 같은데요. 이제 영등포 갑이 이제 접전인 거죠. 그래서 또 민주당 차현일 후보가 상당히 강자입니다. 전 영등포 구청장을 역임을 했고 지난번 지방선거 때도 이제 출마했었어요. 그래서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영등포 갑 지역에서는 상당히 팽팽한 승부를 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최현일 후보가 46.8%. 아닌데요. 저게 자료가 조금 꼬여 있어요. 네. 그래서 자료가 꼬여 있죠. 44.7대 40점이 밑에가 있네요. 밑에. 네, 그러니까 다시 띄워보시죠. 밑에 있는 4월 2일자. 네, 그러니까 저게 크게 해놓으니까 네. 저게 더 최근 조사처럼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4월 2일 대일련 공정이 발표했던 조사 아니죠. 맞네, 맞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게 한국일보가 발표한 조사 결과고, 근데 한국일보가 3월 29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 최현일 후보가 40%, 그리고 국민의힘 김영주 후보가 25%, 무려 15%포인트나 차이가 났었는데 4월 2일 대일련 그 여론조사 공정 발표에서는 격차가 좀 줄었죠. 그런데 4월 2일 CBS 노컷뉴스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그 격차가 이 4.1%포인트 차로 좁혀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오차 범위 이내로 들어와 있고, 사실상 연령별 투표율 그러니까 격차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상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은하 후보가 7%인데요. 실제 투표에서는 이 사표 심리가 발동할 수 있기 때문에 허은하 후보의 지지율이 일부 김영주 후보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서울 영등포 을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경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남 양산 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경남 양산 을도 여론조사가 수도 없이 나오는 지역인데요. 아마도 여론조사 기관들이 경남 을에 쏟아부은 돈만 해도 수억 원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돈 거의 다 쏟아붓지 말고 우리 주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명쾌하게 정리했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4월 2일 발표된 조사 결과입니다. 어제죠. 어제 발표된 문화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조사 결과인데요. 여기 조사에 따르면 이건 이제 3월 31일, 4월 1일 이렇게 이틀 동안 1월 이렇게 한 거죠. 했는데 김두관 후보가 40%,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38%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저 차이는 뭐 사실상 역전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저희가 지난번인가 한번 특종으로 이제 발표해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최근에 주요 접전지에서 이 진보가 과다 포집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빼고 보면 저기는 안정적으로 저는 이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경남, 부산 중에서 제일 어려운 거 두 곳을 꼽으라면 저는 전재수 의원이 있는데 서병수 의원이 뛰고 있는 이제 강석 북갑인가요? 북갑? 예. 북갑. 여기하고 김해을 요 두 군데가 좀 안 좋고요. 다른 지역은 다 해볼 만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경남 양산을까지 네 곳을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한 10%
포인트 정도로 국민의힘이 열세로 여론조사 나왔던 지역들이 대부분은 1 내지 2% 정도로 지금 여론조사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판이 뒤집어졌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네요. 어쨌든 앞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울 광진갑 동대문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럼 한강벨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럼 딱 추세만 얘기를 하면 한강벨트뿐만 아니라 낙동강벨트 전체 추세를 좀 압축하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금요일 날 이제 전국 판세를 다시 정밀하게 해서 분석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아무튼 한강벨트의 저 분위기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곳이 이제 한강벨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강남 항구까지 합치면 23석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충청벨트, 그러니까 충청권 전역이 지금 접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총 28석인데요. 어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국회 모형 들고 충청 방문했었거든요. 그래서 충청은 그러니까 2월에만 해도 국민의힘이 다 싹쓸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랬던 것이 이제 3월에 조국혁신당 바람이 불면서 민주당 분위기가 이제 다시 이렇게 살아났는데, 사실 그러니까 실제 표심을 보면 막 한 달 만에 그렇게 표심이 뒤집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만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하고요. 충청도는 우리가 이제 속마음을 알 수 없다, 이런 이제 그 격언으로 이제 그러니까 해석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하룻밤에도 20% 지지율이 막 뒤집히는 그런 곳이 충청인데, 오차범위 밖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충청은 이제 사람들이 의사표현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8석 전체가 접전인데, 저는 충청에서도 뭐 대략 16, 7 이렇게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낙동강 벨트도 이번 주부터 급속히 판세를 회복해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사실 양산 을이 이긴다는 거는요, 부산 경남에서 대부분 이긴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1.5%포인트 차로 이게 진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대략 그렇고, 여기도 이제 댓글도 보시는데 지금 청주 자체가 전부 다 지금 불안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오차범위 이내에 있고, 과거에 보면 충주가 그 선거구가 4개인데요. 그 민주당의 완전 텃밭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지방선거 때 이게 그 국민의힘 후보가 청주시장 18%포인트 차로 이겼어요. 그래서 아무튼 충청도 전체가 저는 이제 상당히 우호적인 어떤 투표 결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 벨트, 충청 벨트, 한강 벨트, 이 3개 벨트 전선 이상 없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네. 금요일에 한번 전체적으로 전국 판세는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격전지하고 전국 판세 이런 걸 좀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금요일에 전체 전국 판세를 다시 볼 때 그때 좀 추가적으로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주제를 좀 하나 다뤄 보겠습니다. 야당 후보들의 최근에 이제 막말 논란, 뭐 부동산 편법, 사기대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예, 안상갑, 양문석, 화성을, 공영훈, 수원정, 김준혁, 조국혁신당 박은정, 광주, 서울, 양부남 이 5명을 좀 찝어주셨는데, 요 5명의 문제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 제가 여기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대기실에서 잠깐 들으니까 그 변호사님 성함이 어떻게 됐죠? 조상규 변호사. 조상규 변호사께서 아주 열변을 토하시고 저 문제에 대해서 다 다루셔서 저는 이제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저런 그 민주당 후보들의 문제를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개딸 공천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공천할 때, 그러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저런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도 보면 안산갑에서는 전해철 의원을 떨어뜨리고 양문석 의원이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튼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다 수원정에서는 이 박광원 이제 의원을 떨어뜨리고 김준혁 교수가 올라온 거고, 그래서 개딸 공천으로 후보가 된 사람들입니다. 개딸 공천의 후유증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건데, 저것을 두고 이재명 대표가 개딸 공천 논란이 되니까 뭐라고 했냐면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공천 혁명이다, 이렇게 이제 미화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위대한 공천혁명의 결과가 지금 저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재명 대표가 왜 위대한 국민이란 말을 썼냐면 이게 여론조사 왜곡하는 그런 분위기하고 제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사실 민주당 개딸의 규모가 뭐 몇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최대 1,000만 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40대 유권자가 800만 명인데 이 중에 반이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거든요. 물론 민주당도 이제 지지하고 있죠. 그런데 이 40대만 강성 지지층이 있냐? 2030에도 있고 50대 이상도 있고 또 호남에도 있고 수도권에도 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다 합치면 60대 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요. 전체 유권자 비중으로 따지면 대략 한 22% 내지 23%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여론조사도 왜곡하고 있고 저런 개딸, 친문 개딸들을 그러니까 후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양문석은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대출을 받아서 그걸 이제 그 주택 대출로 전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백히 이게 이제 법 위반인 거죠. 그러니까 사기도 있고 실제 이제 법 위반도 있는 거죠. 그리고 화성을의 공영우는 전형적인 아빠 찬스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최대 강점은 이 능력은 없어도 좀 깨끗하다. 뭐 운동권 출신이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국민의힘은 능력은 있는데 조금 좀 그렇다. 이런 평가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민주당을 보면 저게 능력도 없고 저 깨끗하지도 않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수원정의 이 김준혁 교수는 이제 더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대생들이 뭐 무슨 그 미군들한테 성노리개로 뭐 쓰였다 비슷하게 이제 이렇게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니까 오히려 보수 정당과 보수 언론이 김준혁 죽이기에 나섰다. 개나소나 죽이기에 나섭니까? 지가 무슨 큰 인물이라고? 아무튼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이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남편에 대해서는 우리 아까 조성구 변호사가 열변을 토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이 2030의 그 공정, 정의 이런 심리를 자극해서 저는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 각 지역에서 후보들의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그 이유와 연결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2019년 하반기에 조국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계기가 돼갖고 2030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국민의힘 지지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런 기억들을 소환해서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다소 플러스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략 그 막판, 그러니까 선거 막판인데 부동산 이슈가 최대 이슈로 지금 떠올랐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민생과 의료개혁, 그리고 이제 그 민주당 쪽, 조국혁신당 쪽에서는 탄핵 프레임 이런 것들이 이제 맞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막판 이슈는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희망을 갖고 투표 열심히 하시면 되지 않을까. 무난하게 과반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조금 희죽그레하게 와서 좀 얼굴이 어둡다고도 하고 자꾸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얼굴이 어둡다고 그러고 사실 근데 제가 얼굴이 원래 좀 까매요. 그래서 어두워 보이기도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오늘은 저도 약간 좀 밝은 기분으로 왔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댓글을 주셨는데 이제 아마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있고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있나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조사가 있을 텐데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차례 그 내부에 이제 담겨 있는 겉에 있는 숫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과표집되어 있는 좌파 또는 진보 뭐 과표집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염두에 둔다면 그리고 투표율이 사실은 결정적으로 중요하죠. 어느 세대, 어느 연령층 이 투표하느냐가 결과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거의 투표율도 그래서 자세히 분석해 봤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PMI 조사 결과가 상당히 구체적이보다 이제 현실에 가깝게 조사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투표율 맹추격하고 있는 국민의힘 후보들 그리고 최근에 야당에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들 좀 다뤄봤습니다. 예, 엄경영 소장님이셨습니다. 금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끝나기 전에요. 예. 저기
박찬종 변호사가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해서 예. 뭐 잘생겼다는 거 말고요. 어떤 걸 전해달라고 박 변호사께서 이게 이제 그 우리 펜앤마이크만 유일하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그래서 펜앤마이크 TV가 있기 때문에 여론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 안 하고 이렇게 이제 본인도 열심히 뛰고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희도 그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제 금요일 날 그 투표 전 수요일 방송도 있군요. 그래서 아무튼 금요일 날 최종 판세를 좀 정확히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때도 많이 오셔서 우리 함께 이번 총선이 어떻게 될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예. 엄경 수장님 오늘 자세히 분석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자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